칠흑 같은 어둠,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귀를 찢을 듯한 파도 소리만 들려오던 2003년 가을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동해안의 한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찌그러진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차체는 거친 파도에 끊임없이 부딪히며 기괴한 쇳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과 경찰들은 밧줄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폭우로 미끄러운 바위 틈에서 간신히 차량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춘 순간 구조대원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차 안에는 피투성이가 된 시신은커녕 단 한 사람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는 풀려 있었고 부부가 탔어야 할 운전석과 조수석은 기묘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지요. 처음엔 그저 거센 파도에 시신이 휩쓸려 나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내부를 살피던 베테랑 감식요원의 눈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의 의자가 뒤로 끝까지 밀려 있었던 것입니다. 페달에서부터 의자까지의 거리를 보았을 때 이 차를 마지막으로 몬 사람은 적어도 키가 180cm는 훌쩍 넘는 거구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주인이자 실종된 남편의 키는 168cm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발은 그 위치에서라면 결코 브레이크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칠흑 같은 폭우 속에서 이 차를 몰고 절벽을 향해 돌진한 운전자는 누구였을까요? 이야기는 이 기묘하고도 끔찍한 현장이 발견되기 불과 며칠 전 어느 대도시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변두리 동네,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허름한 반지하 방에는 이제 막 부부의 연을 맺은 30살의 윤진우 씨와 28살의 이수진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전형적인 흙수저 부부였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도시 외곽에서 영세한 유통하청 일을 하며 밤낮 없이 땀을 흘렸고, 아내 수진 씨는 동네 낡은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남의 옷을 다리며 생계를 보탰습니다. 반지하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수진 씨의 옷에 벤싼 세탁세제 냄새가 뒤섞인 작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팍팍한 살림살이 탓에 두 사람은 남들 다 가는 신혼여행조차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악착같이 모은 푼돈으로 낡은 중고차 한 대를 간신히 장만하게 되면서 비로소 동해안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늦은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출발하던 날 아침, 동네 골목을 쓸던 주택가 집주인 할머니는 낡은 차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는 두 사람의 들뜬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연신 아내를 챙기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고, 수진 씨 역시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특히 수진 씨는 낡은 검은색 가죽 핸드백 하나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부부의 전부가 든 가방이야. 절대로 차에서 아무데나 두면 안 돼. 알았지? 남편 진우 씨는 걱정 말라는 듯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이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젊고 선량한 부부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의 이틀째 되던 날 저녁 8시 무렵 수진 씨의 홀어머니는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 씨의 낡은 폴더폰 너머로는 추아하는 거친 바닷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우리는 지금 바닷가 도로를 달리고 있어. 여기 너무 어두워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네. 얼른 불 켜진 민박집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다정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위 진우 씨의 활기찬 목소리도 끼어들었지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수진이 끝까지 잘 챙길 테니까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얼른 숙소에 들어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상특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거대한 태풍이 동해안을 강타해 해안가 도로에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어머니가 사는 낡은 주택의 얇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도 거센 빗방울이 요란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어머니는 밤새 뒤척이다 날이 밝자마자 딸의 폴더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문자를 남겨보고 몇 시간 단위로 계속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딸의 휴대전화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불안은 점차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인근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해안 지역 경찰은 즉시 수진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끊긴 곳은 해안가 마을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외진 절벽도로였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도 가로등 하나 없고 오래된 녹슨 가드레일이 위태롭게 서 있어 동네 주민들조차 밤에는 다니기를 꺼리는 악명 높은 구분길이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날, 경찰과 가족들은 우비를 입고 질척이는 진흙길을 따라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두에서 랜턴을 비추며 걷던 한 순경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바퀴 자국이 있습니다. 순경이 가리킨 곳에는 자동차의 타이어가 진흙바닥을 강하게 지식이며 미끄러진 길고 선명한 스키드 마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굽은 도로를 따라 돌지 못하고 낡은 가드레일을 무참히 들이받은 뒤 그대로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아래 시퍼렇게 출렁이는 바다를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현장을 바라보던 가족들은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벽 아래쪽 비좁은 자갈밭에서 발견된 진우 씨의 중고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참한 쇳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구조대와 해경은 즉시 잠수부들을 투입해 사고 현장 주변의 차가운 바닷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며칠 전 태풍으로 인해 파도가 거션 탓에 탑승자들이 튕겨져 나가 바다로 휩쓸렸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경찰의 초기 판단 역시 악천후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초행길을 달리다 벌어진 비극적인 빗길 교통사고 혹은 빚에 시달리던 부부의 동반 극단적 선택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색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다를 아무리 뒤져도 부부의 유류품이나 시신은 머리카락 한 올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차량을 정밀 감식하던 법의학팀과 과학수사대의 보고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기이한 점은 앞서 언급된 운전석의 위치였습니다. 키 168cm의 진우 씨가 결코 운전할 수 없을 만큼 뒤로 한껏 젖혀지고 밀려난 의자. 게다가 충돌 순간 엄청난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의 위치는 주행 뒤이 아니라 중림엔에 놓여 있었습니다. 엑셀을 밟으며 낭떠러지로 돌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절벽 끄트머리에 차를 세워두고 중립 기어 상태에서 차를 밀어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였습니다. 차량 내부의 상황은 더더욱 기괴했습니다. 수진 씨가 부부의 전부라며 애지중지품에 안고 출발했던 그 검은색 가죽 핸드백은 차 안,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렁크에 실려 있어야 할 부부의 여행용 짐가방조차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죠. 그리고 감식반의 카메라 플래시가 차량 룸미러 안쪽을 비췄을 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룸미러 구석 플라스틱 테두리에 묻어있는 아주 작은 짙은 갈색으로 말라붙은 혈흔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 피는 충돌로 인해 터져서 튄 모양이 아니라 누군가 피 묻은 손이나 도구로 룸미러를 툭 건드렸을 때 남는 조용한 핏방울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차 안에서 피를 흘렸고 운전석의 위치를 조작했으며 짐과 가방을 모두 빼낸 뒤 차를 절벽 아래로 유기했다는 소름 끼치는 가설이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기는 차량의 시트를 모두 뜯어내고 바닥 매트 틈새를 훑던 감식반의 핀셋 끝에서 나왔습니다. 조수석 의자 아래쪽 깊숙하고 비좁은 틈바구니에 진흙이 엉겨붙어 작게 구겨진 종이 뭉치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어 흙을 털어내고 구겨진 면을 펴보니 그것은 3만 원이 결제된 주유소 현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시선이 영수증에 찍힌 날짜와 시간으로 향했습니다. 날짜는 수진 씨가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를 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에 선명하게 찍힌 결제 시간은 놀랍게도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이 작은 영수증 한 장은 경찰서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절벽 아래로 추락한 차량 내부의 전자시계는 강한 충격으로 인해 파손되면서 정확히 밤 10시 45분에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밤 10시 45분에 절벽 아래로 떨어져 박살난 자동차가 어떻게 그로부터 4시간 반이나 지난 새벽 3시 15분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답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부부가 탄 차량은 밤 10시 무렵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새벽 3시 15분에 이 차를 몰고 주유소에 들렀고 그 이후에
차량의 시계를 임의로 부수거나 조작한 뒤 부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차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부부의 실종은 이제 단순 미기가나 교통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악랄한 강력 범죄 사건으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해경의 해상수색은 전면 중단되었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의 강력계 형사팀으로 즉각 이관되었습니다. 형사들은 구겨진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 번호를 추적해 해당 주유소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또다시 수사팀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주유소는 차가 추락한 해안 절벽에서 내륙 쪽으로 무려 40km나 굽이굽이 떨어진 인적 드문 낡은 국도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사리를 품고 부부를 습격한 뒤 부부의 차를 탈취해 내륙 깊숙한 곳까지 무려 40km 이상을 내달렸다는 뜻이었습니다. 형사들은 흙먼지가 날리는 국도변의 허름한 주유소를 들이닥치듯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사건 당일 밤부터 새벽까지 야간 교대 근무를 섰던 늙은 주유원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영수증을 들이밀며 며칠 전 태풍이 오던 새벽의 기억을 묻자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기억나지? 어떻게 잊겠소?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던 밤이었는데 새벽 3시쯤 넘어서 웬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라고. 창문도 다 안 내리고 딱 손이 빠져나올 만큼만 찔끔 내리더니 대뜸 3만 원어치만 넣어달라는 기라. 노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검은색 비닐 우비를 푹 눌러 입고 챙이 긴 모자를 푹 숙여 쓰고 있어서 도무지 얼굴의 윤곽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주유를 마치고 결제를 할 때 운전자가 창문 틈으로 꼬깃꼬깃한 현금 지폐 3만 원을 내밀었는데 지폐에는 시커먼 진흙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이 잔뜩 묻어 찢어질 듯 축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내밀던 그 불상자의 손, 빗물에 젖은 그 손에는 짙은 회색의 거친 작업용 면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늦은 새벽 빗속에 세차게 차를 몰고 온 자가 비닐 우비를 입고 면장갑을 끼고 있다.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노인이 마주친 그자가 바로 진우 씨 부부를 집어삼킨 살인마라는 것을요. 수사팀은 즉시 주유소 주변과 내륙 국도변을 잇는 길목의 모든 폐쇄회로 CCTV 카메라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당시의 보안 카메라는 화질이 조악하여 야간에는 형체만 간신히 알아보는 수준이었지만 집요한 탐문 끝에 주유소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한산한 톨게이트 카메라에서 결정적인 장면 하나를 포착해냈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 주유소를 빠져나간 진우 씨의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켠 채 빗속을 뚫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운전석은 빛이 반사되어 보이지 않았지만 조수석 쪽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잡힌 형상이 수사관들의 숨을 챈게 만들었습니다. 조수석 창문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사람의 형체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미동 없이 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수진 씨였을까요? 만약 수진 씨였다면 그 칠흑 같은 새벽, 그녀는 살아 숨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살인마의 옆자리에 짐짝처럼 실려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CCTV 속 미동 없는 긴 머리의 실루엣은 형사들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잔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범죄의 흔적은 명백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인마의 족적을 쫓기 위해 부부가 떠나온 도시 외곽의 낡은 동네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범행 동기였습니다. 왜 하필 가난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서민 부부가 이토록 잔혹한 범죄의 타깃이 되어야만 했을까? 원한인지 아니면 금전적 목적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형사들은 부부의 주변인들을 샅샅이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찾아간 곳은 수진 씨가 일하던 오래된 동네 세탁소였습니다. 낡은 다리미에서 연신 스팀이 뿜어져 나오는 비좁은 세탁소 안에서 주인 아주머니는 수진 씨의 사진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아비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커서 구김살도 많을 텐데 참 티 없이 맑고 부지런한 애였어요. 시집 가서도 남편 짐 덜어준다고 손가락에 굳은 살 박이도록 남의 옷을 빨고 다녔는데 그 착한 애가 왜? 눈물을 훔치던 세탁소 주인은 곧이어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걔들이 늘 돈에 쪼들려서 점심도 삼각김밥으로 대충 때웠거든요. 동네 슈퍼마켓에 외상값도 제법 밀려 있었고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에 수진이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슈퍼 외상값을 한 번에 싹 다 갚는 거예요. 자기 옷도 만날 시장통에서 5천 원짜리 주워 입던 애가 번듯한 새 옷까지 몇 벌 사 입고 왔더라고요. 아주머니의 기억 속 수진 씨는 세탁소 구석에서 옷을 개며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저희 부부 이번 여행 다녀오면 진짜 인생 새로 시작할 거예요. 우리 진우 씨가 다 해결했거든요. 이제 이 고생도 끝이에요. 인생을 새로 시작할 무언가,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진우 씨와 수진 씨 부부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압수수색한 결과 놀라운 자금의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직후 부부의 통장에 모여있던 축의금과 진우 씨가 여기저기서 피눈물 나게 끌어모은 사업자금의 잔액, 무려 3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 신혼여행 출발 직전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03년 당시 3천만 원이라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도시에서 웬만한 가게 딸린 작은 전셋집 하나는 넉넉히 구할 수 있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무리하게 빚을 지고 위태롭게 굴러가던 유통하청일을 접고 아내와 함께 변두리의 작은 상가 자리를 얻어 새 출발을 하려고 그 돈을 몽땅 현금화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부부의 전부라며 절대 아무데나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가슴에 꼭 품었던 그 검은색 가죽 핸드백. 그 안에는 바로 그들의 피땀 묻은 3천만 원짜리 희망이 다발로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아기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쩌다 길에서 마주친 강도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이 은행 계좌가 아닌 낡은 중고차 안안의 검은 가죽 핸드백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사람이 언제, 어느 경로로 한적한 동해안으로 늦은 신혼여행을 떠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자. 살인마는 결코 낯선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가장 내밀한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자. 아마도 한 달 전 부부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축의금을 내고 박수를 쳤을 가장 가까운 지인들 중 하나가 검은 우비를 입고 두 사람의 목숨과 3천만 원을 통째로 앗아간 악마로 돌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날 선 시선은 부부와 함께 울고 웃으며 걱정스런 표정으로 경찰서를 들락거리던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차갑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속에 숨죽이고 있을 살인마의 진짜 얼굴을 찾아내기 위한 잔혹한 술래잡기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 그리고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있는 누군가. 수사팀의 직감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나 묻지마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살인마는 부부의 삶 가장 깊숙한 곳에 편리를 틀고 있던 아주 가까운 인물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실종된 아내 수진 씨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수진 씨가 사용하던 낡은 폴더폰의 수발신 내역과 문자 메시지 기록을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지요. 며칠 뒤 경찰서 모니터 화면에 복원된 데이터가 떠오른 순간 담당 형사들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부가 낡은 중고차에 짐을 싣고 들뜬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불과 몇 시간 전 수진 씨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기괴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다. 빌어먹을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어? 발신 번호는 수진 씨의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형사들이 즉각 번호의 명의자를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그 번호는 시내 변두리 낡은 전통시장 뒷골목에 자리한 불법 전당포의 대포폰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 끔찍한 협박 문자를 받고도 남편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저 외면하려 했던 걸까요? 의문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수사팀의 또 다른 축은 남편 진우 씨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진우 씨가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일했던 변두리 공단 근처의 작은 유통하청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냉동 창고와 기계식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후미진 골목. 진우 씨의 창고는 며칠째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장부와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던 수사관들은 곧바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착하고 성실하기만 한 줄 알았던 진우 씨의 사업체는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장부 곳곳에는 제1금융권이 아닌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상환 독촉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게다가 진우 씨는 이 창고를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본을 대고 사업을 함께 꾸려가는 동업자이자 친형제처럼 의지하던 호영호재하는 형님, 최강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진짜 경악하게 만든 것은
창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한 장의 서류였습니다. 그것은 수진 씨의 이름으로 가입된 고액의 생명보험 증권이었습니다. 사망 시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 보험의 가입 일자는 놀랍게도 두 사람의 결혼식이 있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고, 보험금의 유일한 수령인은 바로 남편 윤진우였습니다. 이 사실이 조심스레 세상에 알려지자 언론과 대중의 시선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무성한 소문이 동네를 휩쓸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남편이 3천만 원의 현금과 거액의 아내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끔찍한 자작극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때마침 경찰의 탐문 수사 중 진우 씨의 먼 친척 한 명이 무심코 던진 진술은 이 끔찍한 가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진우가 출발하는 날 아침에 짐을 싸면서 두꺼운 검은색 비닐 우비를 챙기더라고요. 비가 올지도 모른다면서요. 검은색 비닐 우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새벽 3시 15분, 후미진 국도변 주유소에서 흙 묻은 3만 원을 내밀던 그 정체불명의 운전자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끔찍한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우 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현금을 챙기고 절벽에 차를 밀어넣어 사고를 위장한 뒤 홀연히 잠적했다는 것.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수진 씨의 홀어머니는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우리 불쌍한 딸을 돌려내라며 남편 진우 씨를 찾아내라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절규에 경찰서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윤진우를 피해자에서 유력한 용의자 1순위로 전환하고 전국에 지명 수배를 내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진우 씨가 잔혹한 살인마일지도 모른다는 수사팀의 확신은 불과 며칠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 기이한 물건 하나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주유소에서 약 5km 떨어진,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버려진 기계공장 공터. 그곳을 지나며 빈 병과 폐지를 줍던 동네 노인이 무성하게 자란 잡초 더미 속에서 비에 젖은 낡은 남성용 가죽 지갑 하나를 주워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강력팀 형사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 지갑 안을 열어본 순간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진우 씨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는 범죄자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유일한 수단인 신분증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갑의 상태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지갑의 가죽 틈새에 피가 말라붙어 검게 변한 사람의 손톱 하나가 처참하게 꺾인 채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DNA 감식 결과 그 손톱과 혈흔은 다름 아닌 남편 진우 씨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진우 씨는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낯선 살인마에 맞서 아내와 그들의 전부였던 가방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톱이 통째로 뽑혀나갈 정도로 처절하게 몸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인마의 옷깃을 혹은 피부를 쥐어뜯다 지갑을 흘린 채 어둠 속으로 끌려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와 마찬가지로 차가운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순간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범인의 윤곽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현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한다면 그날 밤 사고 현장 주변을 서성이던 자들부터 다시 샅샅이 털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의 레이더망에 몹시 수상한 인물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해당 해안가 도로 일대에서 사설 견인 차례카를 모는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과거 빗길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자나 중상자의 유류품, 지갑, 귀금속 등을 상습적으로 훔치다 적발된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박 씨의 견인차가 절벽 도로를 배회하는 모습이 인근 방범용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박 씨의 집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낡은 연립주택 베란다 창고에서 절벽 아래로 추락한 진우 씨의 차량에서 뜯어낸 카오디오와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휴지통을 발견해냈습니다. 형사들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취조실로 끌려온 박 씨는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훔친 건 맞습니다. 그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다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박 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며불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새벽동이 틀 무렵 도로를 순찰하던 중 가드레일이 부서진 것을 발견하고 절벽 아래로 몰래 내려갔다고 합니다. 차는 이미 박살이 나 있었고
차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사람은커녕 핏자국 하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될 만한 카오디오만 급하게 뜯어내서 도망쳤다는 박 씨의 진술에는 묘하게도 진실성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조서를 덮으려던 찰나 박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며 던진 한마디가 수사관들의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형사님, 제가 오디오를 뜯으려고 차 안에 대가리를 들이밀었을 때 말입니다. 이상하게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독한 농약 냄새 같은 게 났습니다. 아주 독한 비료나 화학약품 냄새요. 그리고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도 차 본닛이 희미하게 따뜻했습니다. 본닛이 따뜻했다는 건 추락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농약 냄새라니. 범인은 농촌이나 비닐하우스 등 농업과 관련된 장소에 머물다 온 자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던져진 것입니다. 경찰은 다시금 수진 씨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던 불법 전당포 대포폰의 주인을 맹렬하게 추적했습니다. 통화 내역과 기지국을 샅샅이 뒤진 끝에 경찰은 그 번호의 실사용자를 찾아냅니다. 그는 바로 수진 씨가 진우 씨를 만나기 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악질적인 도박 중독자였으며 과거 수진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진우 씨가 나서서 주먹 다짐을 벌인 끝에 간신히 떼어낸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경찰이 전 남자친구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인 결과 그의 행적은 의심스러운 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차고가 높은 승합차를 몰고 다녔고 그의 차 트렁크에는 늘 회색 작업용 면장갑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 그는 단골로 다니던 불법 하우스 도박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형사들은 그가 수진 씨의 결혼에 앙심을 품고 부부의 뒤를 밟아 끔찍한 복수극을 벌인 뒤 거액을 빼앗았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살인 혐의로 평생 감옥에서 썩을 위기에 처하자 내내 껄렁거리던 전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자신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살인 따윈 안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빚을 안 갚고 도망친 다른 놈을 잡으려고 시 외곽에 있는 봉제 공장 뒷골목에서 밤새 잠복하고 있었다고요. 형사들이 즉시 봉제 공장 일대의 방범 카메라를 샅샅이 확인해 본 결과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부터 새벽까지 그의 승합차는 공장 골목에 꼼짝 않고 주차되어 있었고 그가 차 안에서 빵을 씹어먹는 모습까지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탄식이 취조실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또다시 유력한 용의자가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풀려나기 직전 전 남자친구가 취조실 문을 나서며 형사들을 향해 비릿한 조소를 날렸습니다. 나를 의심하기 전에 그 잘난 남편의 의형제라는 동업자 새끼나 먼저 조사해 보시오. 형사님들은 남편이랑 그 동업자가 끔찍하게 아끼는 형, 동생 사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웃기는 소리. 수진이가 시집가기 딱 일주일 전에 두 놈이 창고 뒷골목에서 치고받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내가 똑똑히 봤으니까 그 한마디는 잔잔했던 호수에 거대한 돌덩이를 던진 격이었습니다. 수사팀의 뇌리에 번쩍하고 불이 켜졌습니다. 진우 씨의 동업자 최강호. 사건 발생 직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왔던 그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우리 불쌍한 진우를 꼭 찾아달라고 애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유통창고의 입출금 장부까지 자진해서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에 경찰은 그를 철저히 용의선상에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최강호는 부부가 언제 신혼여행을 가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부부가 3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방에 넣고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극소수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박 씨가 말했던 화학약품과 농약 냄새, 유통 하청 창고에서 일하는 최강호라면 비료나 농약을 다루는 외곽의 농가나 창고 지리에 빠삭할 터였습니다. 형사들은 당시 최강호가 조사를 받던 비디오 녹화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화면 속 최강호는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시기 위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확대하자 수사관의 입에서 나지막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최강호의 손등과 팔뚝 아래쪽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나뭇가지나 가시덤불에 깊게 긁힌 듯한 이제 막 딱지가 앉기 시작한 희미한 긁힌 자국들이 여러 줄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박스나 물건을 나르다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비바람이 치는 야산이나 풀숲을 미친 듯이 헤집고 다닌 자의 몸에 남는 전형적인 흔적이었습니다.
당장 최강호를 체포해 오라는 지시가 떨어지려던 찰나 형사팀 막내가 창백해진 얼굴로 수사본부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반장님, 최강호 말고 또 한 명, 지금 묘한 움직임을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경찰이 몰래 예의주시하고 있던 인물은 놀랍게도 피해자 윤진우 씨의 친형이었습니다. 그는 동생 진우 씨와 달리 평생을 도박장과 경마장을 전전하며 집안의 골칫거리로 살아온 인물로 현재도 엄청난 사채 빚에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형이 부부의 실종 사실이 명백해지고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시내의 한 생명보험사 창구를 몰래 찾아간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보험사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친형은 창구에 앉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기요. 만약에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시체를 영영 못 찾게 되면 가족이 대신 그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피부치인 동생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마당에 동생의 생사가 아닌 재수 씨의 사망보험금 수령 조건부터 은밀히 알아보고 다니는 핏줄. 경찰은 즉각 진우 씨의 친형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그는 도박빚 때문에 깡패들에게 쫓겨 불안해서 알아본 것뿐이라며 극구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더듬는 태도와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친형이 사용하던 구형 휴대폰을 압수해 통화 기록을 2중, 3중으로 정밀 포렌식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분석관이 침을 꿀꺽 삼키며 강력 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팀장님, 이 자식 통화 기록 하나를 고의로 삭제했었습니다. 방금 복원해냈습니다. 모니터에 뜬 한 줄의 통화 기록을 본 형사들은 순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건이 벌어지던 날 밤 부부가 타고 있던 진우 씨의 휴대폰 번호로 걸려온 수신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는 부부가 실종되던 그 끔찍한 폭우의 밤, 그리고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통화 시간은 부부의 차가 절벽에서 발견된 시계의 멈춤 시간인 밤 10시 45분을 한참 넘긴, 그리고 살인마가 낡은 주유소에서 3만 원의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흘린 새벽 3시 15분의 직전인 바로 새벽 2시 45분이었습니다.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의자에 결박된 채 앉아있던 친형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깊은 새벽 2시 45분. 도대체 진우 씨는 혹은 진우 씨의 전화를 빼앗아든 살인마는 왜 이 빚쟁이 친형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친형은 왜 며칠 동안이나 경찰에게 이 섬뜩한 통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진실이 숨어있는 깊고 어두운 심연의 문이 마침내 끔찍한 쇳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백열등 아래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들썩이는 진우 씨 친형의 입에서 마침내 억눌렸던 진실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죽었거나 실종되었다고 믿었던 그날 새벽 2시 45분. 도박 빚에 쫓겨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던 친형은 한밤중에 울리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혹여나 사채업자들이 동생의 전화기까지 빼앗아 자신을 협박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숨을 죽인 채 통화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동생 진우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와 자동차 엔진의 굉음, 그리고 몹시 당황한 듯한 낯선 남자의 굵은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아씨, 제기랄, 길이 왜 이래? 어디로 가야 돼? 욕설을 내뱉으며 운전대를 거칠게 꺾는 듯한 소리. 친형은 그저 술에 취한 동생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초행길을 헤매는 기사와 실랑이가 붙은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동생 부부가 실종되고 거액의 돈이 사라졌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자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자신마저 엉뚱하게 용의자로 몰릴까 두려워 그날의 통화 기록을 황급히 삭제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던 것입니다. 친형의 이 이기적이고도 어리석은 침묵은 수사팀에게 뼈아픈 시간 낭비를 안겨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낯선 남자의 목소리. 형사들은 이 진술을 토대로 그날 밤의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마는 부부의 차량에 동승했거나 차량을 탈취한 자였습니다. 그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후 부부의 차량을 해안가 절벽으로 몰고 가 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태풍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가로등 하나 없는 낯선 시골길에서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길을 잃은 것입니다. 어두운 농로나
비포장 도로를 수없이 맴돌며 길을 찾다 보니 차량의 연료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만약 훔친 차량이 인적 없는 도로 한가운데서 기름이 떨어져 멈춰버린다면 시신이나 피 묻은 차량과 함께 꼼짝없이 체포될 위기였겠죠. 결국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인마는 어쩔 수 없이 눈앞에 보이는 국도변의 낡은 주유소로 차량을 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3시 15분 비닐 우비를 입은 사내가 흑투성이 지폐를 내밀어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이 논리적인 추론은 수사의 방향을 해안가가 아닌 내륙의 농촌 지역으로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살인마가 길을 잃고 헤맸다면 범행 장소 역시 주유소에서 반경 50km 이내의 인적 드문 농로 주변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수사본부는 즉각 대규모 수색 인력을 편성해 내륙에 버려진 야산, 저수지, 그리고 외진 농가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색견들까지 동원되어 진흙탕을 헤집고 다닌 지 사흘째 되던 날, 한산한 시골 마을의 이장으로부터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죠? 저기 우리 마을 뒤쪽에 수년째 안 쓰는 버려진 비닐하우스 단지가 하나 있는데 며칠 전부터 거기서 도저히 코를 들 수 없을 만큼 지독하게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요. 짐승 썩는 냄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비상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한 강력팀과 과학수사대는 마을 뒤편 인적조차 끊긴 폐비닐하우스로 진입했습니다. 안에는 찢어진 비닐과 농업용 폐기물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악취의 진원지는 하우스 가장 안쪽, 파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푹신한 흙더미 위였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흙을 덮고 그 위에 빈 농약병과 낡은 비닐 포대들을 잔뜩 쌓아 위장해 놓은 상태였지요. 감식반원들이 조심스럽게 삽을 들어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m, 1.5m, 깊게 파내려가던 삽 끝에 무언가 둔탁하고 물컹한 것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흙투성이가 된 검은색 천자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흙을 완전히 걷어낸 구덩이 밑바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또 찾았던 두 사람, 진우 씨와 수진 씨 부부가 차가운 진흙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던 날 아침, 집주인 할머니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했을 때 입고 있던 그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등을 맞댄 채 노란색 공업용 박스 테이프로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었고 얼굴 전체 역시 숨을 쉴 수 없도록 테이프가 무자비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형사들조차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거나 끓어오르는 분노에 욕설을 씹어 삼켰습니다. 한 줌의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힌 너무도 비극적이고 끔찍한 결말이었습니다. 시신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져 정밀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부검의 메스가 지나간 자리에서 밝혀진 진실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서는 칼에 찔리거나 둔기에 맞은 치명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기계적 질식사, 즉 얼굴에 겹겹이 감긴 테이프와 발버둥 치며 들이마신 진흙으로 인해 서서히 숨이 막혀 죽어간 것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두 사람의 무릎과 등 쪽에 넓게 퍼진 검푸른 피하 출혈, 즉 멍자국이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살해당하기 전 억지로 딱딱한 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누군가에게 등을 짓밟히며 강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부는 어둡고 차가운 비닐하우스 바닥에 꿇어앉아 살인마에게 무언가를 강요당하며 극한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살인마는 3천만 원이 든 검은 가죽 가방을 빼앗은 뒤 진우 씨의 유통창고에 숨겨둔 다른 돈이나 금고 비밀번호 따위를 알아내기 위해 이런 잔혹한 고문을 자행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부검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법의학자의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사관님, 여기 와서 이것 좀 보시죠. 남편의 위장 속에서 무언가 나왔습니다. 진우 씨의 흙투성이 위장을 갈라 내용물을 세척하던 중 소화되지 않은 아주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핀셋에 집혀 올라왔습니다. 물에 퉁퉁 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정밀 건조와 복원 작업을 거치자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특정 상품을 식별할 때 쓰이는 아주 작은 바코드 스티커의 절반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손톱으로 긁어 찢어낸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진우 씨는 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흙도 아닌 이 작은 바코드 조각을 삼켜야만 했을까요? 수사팀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남편 진우 씨가 살인마의 눈을 피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며
경찰에게 남긴 마지막 다잉 메시지였습니다. 진우 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범인이 자신들의 얼굴을 칭칭 감던 그 노란색 공업용 테이프의 안쪽에 붙어 있던 상표 바코드를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손톱으로 뜯어내어 억지로 입에 넣고 삼켜버린 것입니다. 부검실에 있던 형사들은 진우 씨의 처절하고도 눈물겨운 마지막 기지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이 바코드의 고유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가 가리키는 종착지에 다다른 순간 수사관들은 소름이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바코드는 수개월 전 외국에서 수입된 특정 농업용 비료포대와 공업용 테이프 세트에 부착되는 고유 식별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해 지역 농가에 납품했던 업체는 다름 아닌 진우 씨와 의형제 최강호가 함께 운영하던 변두리 유통하청 창고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단 한 명의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 두 부부의 신혼여행 일정을 꿰뚫고 있던 사람, 유통창고에 쌓여 있던 노란색 공업용 테이프를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 늦은 밤 비포장도로와 페비닐하우스의 위치를 귀신같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양팔 가득 깊은 긁힌 상처를 달고 나타났던 사람. 그 상처는 바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진우 씨 부부를 묻을 구덩이를 미친 듯이 파내려가다 비닐하우스 주변 가시덤불에 긁힌 흔적이었습니다. 수사진은 확신했습니다. 살인마는 바로 동업자 최강호였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최강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그가 제출했던 진술서와 알리바이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곧바로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최강호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이른바 철벽 알리바이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 자정 무렵부터 새벽 1시 사이 최강호 소유의 검은색 세단이 사건 현장에서 무려 200km나 떨어진 반대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요금소 CCTV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운전자가 캡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의 윤곽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차종, 번호판, 심지어 조수석에 놓인 최강호 특유의 낡은 가죽 서류 가방까지 정확히 최강호의 것이었습니다. 만약 최강호가 그 시간에 200km 밖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비닐하우스에서 부부를 살해하고 새벽 3시 15분에 해안가 주유소에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이건 말도 안 돼. 분명히 최강호가 범인인데 차는 어떻게 200km 밖에 있는 거지? 강력반 사무실에 짙은 담배 연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CCTV 화면을 수백 번 돌려보던 막내 형사의 눈이 벌받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형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팀장님, 이거 최강호 맞습니까? 이 모자 쓴 운전자 말입니다. 체격이나 어깨 너비는 비슷한데 최강호는 평소 운전할 때 담배를 왼손에 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운전자는 톨게이트 요금을 낼 때 오른손을 씁니다. 만약에 이 차를 몬 사람이 최강호 본인이 아니라면요? 수사팀은 즉각 최강호의 주변 인물 중 그와 체격이 비슷하고 늦은 밤 그의 차를 대신 몰아줄 수 있는 인물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 외곽의 허름한 동네 PC방에서 며칠째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던 20대 초반의 청년 하나를 긴급 연행합니다. 그는 바로 최강호의 이종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평소 일정한 직업 없이 형에게 용돈을 받았으며 생활하던 그 사촌 동생은 경찰서 취조실에 끌려오자마자 겁에 질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강호 형이 그날 밤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기 차 키랑 현금 50만 원을 쥐어주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면허가 아예 날아가니까 대신 자기 차를 몰고 저기 200km 밖 본가 근처 톨게이트까지만 빠져나가 달라고요. 모자 푹 눌러쓰고 통과만 하면 된다고. 그럼 용돈 더 준다길래 그냥 시키는 대로 톨게이트만 지나고 차 세워놓고 잤습니다. 사람 죽인 건 진짜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철벽 같던 알리바이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강호는 애초부터 살인을 계획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사촌 동생을 이용해 자신의 차를 반대편으로 보내놓는 치밀한 연막 작전을 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자기 차를 사촌 동생에게 줘버렸다면 최강호는 도대체 무슨 수로 진우 씨 부부의 낡은 중고차를 쫓아가 그들의 신혼여행 경로를 파악하고 현장을 덮친 것일까요? 경찰은 최강호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다시 한번 이중삼중으로 훑어내려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범행 전후로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지만 생활 밀착형 데이터 하나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충전해 두었던 선불형 교통카드 티머니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부부가 동네 반지하 집을 떠나 출발했던 날 오후 최강호의 교통카드는 부부의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버스 정류장 단말기에 태그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부부가 향했던 동해안 해안가 마을로 가는 시외버스 터미널의 막차 탑승 기록에 다시 한번 최강호의 카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부부가 출발하는 것을 먼발치서 확인한 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고 부부의 목적지로 조용히 뒤따라갔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해안가 시외버스 터미널의 며칠치 CCTV를 몽땅 압수해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며칠 밤낮을 매달린 끝에 마침내 사건 다음 날 아침 6시경 터미널 대합실을 빠져나가는 한 남자의 흐릿한 실루엣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우산을 받쳐든 남자는 첫 차를 타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물건이 화면에 잡히자마자 형사들은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수진 씨가 부부의 전부라며 애지중지 품에 안고 떠났던 그 가방, 3천만 원의 현금이 고스란히 들어있을 검은색 가죽 핸드백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잡았다. 이 악마 새끼. 강력팀장의 입에서 서늘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필요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살인 및 사체 유기, 강도 혐의로 최강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무장한 강력팀 형사들을 그의 자택과 유통창고로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창고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자택 역시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최강호는 지역 뉴스에 버려진 비닐하우스에서 신원 미상의 남녀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뜨자마자 직감적으로 자신의 꼬리가 밟혔음을 깨닫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경찰은 즉각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최강호의 휴대전화 전원이 마지막으로 켜졌던 기지국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숨막히는 추적 끝에 신호가 잡힌 곳은 남부 해안가 끝자락에 위치한 작고 허름한 여객선 터미널이었습니다. 그곳은 신분 확인이 허술해 밀항선이나 낚시꾼들을 틈타 주변 무인도나 먼 바다로 도주하려는 수배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은실로 중 하나였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늦은 오후, 형사들이 탄 승합차 여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남부 여객선 터미널을 포위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은 비를 피해 배를 기다리는 낚시꾼들과 보따리상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사진을 쥐고 터미널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최강호의 모습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때 터미널 밖 선착장 끄트머리에서 두툼한 낚시조끼를 입고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방파제 쪽으로 슬그머니 걸음을 옮기는 사내 하나가 강력팀 막내 형사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사내의 한쪽 어깨에는 길다란 낚시 가방이 매달려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낚시꾼 특유의 여유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누군가 쫓아오는 것을 의식하듯 자꾸만 뒤를 힐끔거리는 불안한 기색. 거기 낚시조끼, 멈춰. 막내 형사의 고함이 선착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사내는 낚시 가방을 팽개치고 방파제 너머 진흙으로 뒤덮인 갯벌 쪽으로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잡아라. 형사들이 일제히 무전을 치며 빗속을 뚫고 사내의 뒤를 쫓았습니다. 질척이는 갯벌 위에서 처절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속에서 사내는 몇 번이나 고꾸라지고 구르면서도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찬 형사들의 걸음을 따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강력팀 반장이 몸을 날려 사내의 허리를 낚아챘고 두 사람은 진흙탕 속을 뒹굴며 뒤엉켰습니다. 이 개새끼야, 가만히 안 있어. 형사들이 달려들어 발버둥 치는 사내의 양팔을 뒤로 꺾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내의 벙거지 모자를 벗겨내자 비에 젖은 앞머리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진우 씨의 가족이라며 경찰서에서 눈물을 쏟아내던 다정한 의형제, 바로 최강호였습니다. 그런데 수갑이 채워진 채 진흙 바닥에 얼굴을 짓눌린 최강호의 입가에 두려움이나 반성의 기색은커녕 믿을 수 없을 만큼 섬뜩하고 비릿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그의 멱살을 틀어쥐고 어디에 3천만 원을 숨겼냐고,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냐고 윽박질렀지만 그는 빗물을 뱉어내며 형사를 똑바로 쳐다본 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형사님들, 날씨도 빠신데 고생이 많으시네.
근데 사람을 완전히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그냥 먼저 죽은 내 동생 진우가 너무 불쌍하고 보고 싶어서 낚시나 하면서 마음 좀 달래려고 온 것뿐이라고요.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진흙 사이로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게 빛나는 최강호의 눈빛. 그의 몸 어디에서도 수진 씨의 검은색 가죽 가방이나 3천만 원의 현금 뭉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와 데이터가 그를 살인마로 지목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을 쥐고 있는 듯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과연 이 악마의 진짜 얼굴을 완벽하게 찢어버릴 마지막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는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빗소리가 거세게 내리치는 선착장 위로 수사팀과 최강호의 피말리는 마지막 심리전이 이제 막 진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갯벌에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비릿한 미소를 짓던 최강호가 강력팀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양팔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도 그는 무척이나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형사들이 쏟아내는 매서운 추궁 앞에서도 최강호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촌 동생에게 차를 맡긴 것은 그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였을 뿐이며 팔뚝에 남은 긁힌 상처들은 창고에서 날카로운 철제 선반을 정리하다 베인 자국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공업용 테이프 역시 자신들의 유통창고에서 흔하게 납품하는 물건이니 범인이 우연히 그 테이프를 주워다 썼을 것이라는 뻔뻔한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강력팀 형사들은 더 이상 그의 기만적인 현올림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담당 형사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최강호의 숨겨진 재무 기록과 며칠 전 경찰이 급습해 일망타진했던 지역 불법 도박장 사채업자들의 비밀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최강호, 네가 진우의 창고에 자본을 댄 든든한 동업자라고? 서류상으로만 그랬겠지. 사실 넌 진우의 창고 명의를 몰래 도용해서 불법 하우스 도박판에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쓴 악질 채무자였어.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강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장부에는 최강호가 갚아야 할 원금과 살인적인 이자의 상환 만기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히 진우 씨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그 주간과 일치했습니다. 만약 그날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최강호는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장기마저 적출당할 끔찍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그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친동생처럼 따르던 진우 씨가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가죽 가방에 담아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형사는 장부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 최강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최강호가 사채업자에게 남은 빚을 전액 상환했다는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채업자가 볼펜으로 휘갈겨 쓴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강호, 현금 3천만 원 상환, 지폐에서 역겨운 곰팡내와 진흙이 묻어 있음. 조금 전까지 여유를 부리던 최강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와, 탁자 위로 녹음기 하나가 놓여졌고 버튼을 누르자 진우 씨 친형의 떨리는 목소리가 취조실을 채웠습니다. 새벽 2시 45분쯤이었습니다. 진우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진우 목소리는 안 들리고 어떤 남자가 길을 잃었다며 쌍욕을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녹음기가 꺼지고 형사는 최강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진우는 결박당한 뒷좌석에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 몰래 주머니 속 폴더폰에 단축 번호를 눌렀어. 네가 낯선 시골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욕설을 내뱉던 그 순간이 진우의 전화기를 통해 고스란히 바깥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는 뜻이지. 넌 네가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날 밤 너는 너무나도 많은 흔적을 흘렸어. 방금 전까지 철벽처럼 버티고 있던 최강호의 심리적 방어선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통제했다고 믿었던 그날 밤의 계획이 사실은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과 자신의 어설픈 실수들로 인해 처음부터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최강호는 한참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치밀하지 못함을 자책하는 살인마 특유의 소름 끼치는 분노였습니다. 이윽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형사에게 담배 한 개비를 요구했습니다. 깊게 연기를 빨아들인 최강호의 입에서 마침내 그날 밤에 끔찍했던 진실이
건조하고도 차가운 음성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최강호는 시외버스를 타고 부부의 뒤를 밟아 해안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렌터카 업체에서 미리 빌려둔 낡은 승용차를 몰고 부부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향할 만한 외진 해안 도로의 길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보닛을 열어둔 채 비를 맞으며 고장난 차를 고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 씨 부부의 낡은 중고차가 다가왔고 빗속에 서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진우 씨가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린 진우 씨는 빗속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이 끔찍이 따르던 형님 최강호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너무나 놀라며 반갑게 그를 차 안으로 들였습니다. 진우 씨는 그때까지도 자신을 찾아온 형님의 방문을 가난한 부부의 신혼여행을 축하해주기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쯤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 뒷자리에 올라탄 최강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축하의 선물이 아닌 날카롭게 벼려진 서바이벌 라이프였습니다. 최강호가 돌변하여 수진 씨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차 안에 훈훈했던 공기는 일순간에 끔찍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진우 표정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장난치지 말라며 웃다가 내 칼 끝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걸 보고는 사색이 되더군요. 나는 차를 돌려 내륙의 외진 농로로 운전하라고 시켰습니다. 수진이의 목에 칼을 댄 채로요. 최강호의 지시에 따라 진우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최강호가 평소 유통 하청 일을 하며 눈여겨보았던 버려진 비닐하우스 단지였습니다. 폭우 소리에 묻혀 비명조차 새어나가지 않는 그 고립된 공간에서 최강호는 두 사람을 진흙바닥에 강제로 끌어안혔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수진 씨가 끌어안고 있던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빼앗은 최강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우 씨가 유통창고의 비밀금고나 숨겨둔 통장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형님, 그 돈 3천만 원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수진이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짐승으로 변해버린 최강호에게 그 절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간 넓은 노란색 공업용 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가 보는 앞에서 수진 씨의 얼굴 전체를 테이프로 무자비하게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아내를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진우 씨의 정신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진우 씨는 필사적으로 최강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묶인 두 손으로 최강호의 옷깃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요. 그 처절한 몸싸움의 과정에서 진우 씨의 손톱이 통째로 뽑혀나가며 지갑 틈새에 박혔던 것입니다. 숨이 끊어져가는 아내의 곁에서 진우 씨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흩어진 노란색 테이프 조각에 붙어 있던 작은 바코드 스티커를 손톱으로 긁어내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훗날 누군가 자신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 끔찍한 살인마가 다름 아닌 창고의 동업자 최강호라는 사실을 알려줄 유일한 단서였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겨운 저항을 끝으로 최강호는 굵은 농업용 끈을 이용해 진우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완전히 멎은 것을 확인한 최강호는 미리 파둔 비닐하우스 안쪽의 구덩이에 시신을 던져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런 뒤 현금 3천만 원이 든 가방을 챙겨 진우 씨의 낡은 중고차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비극적인 빗길 추락 사고로 위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흥분과 극도의 긴장감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죽어간 부부의 원혼이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일까요? 해안가 절벽을 향해 차를 몰던 최강호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미로 같은 시골길을 헤매는 동안 자동차의 연료 경고등에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길 한가운데서 차가 멈춰버린다면 시신 유기에 사용된 흙투성이 차 안에서 경찰에게 덜미를 잡힐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극도의 공포와 초조함 속에서 눈앞에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던 낡은 주유소로 차를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 비닐 우비를 뒤집어 쓴 최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진흙이 잔뜩 묻은 3만 원을 주유원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영수증을 끊어 건네주었을 때 최강호는 그것을 받아 대충 주머니에 쑤셔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여파로 미세하게 경련이 일던 그의 손가락을 벗어난 영수증은 하필이면 조수석 의자 아래에 가장 깊고
비좁은 틈바구니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것을 다시 주워낼 여유조차 없었던 그는 서둘러 주유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간신히 해안가 도로에 도착한 최강호는 낭떠러지를 향해 차의 시동을 켠 채 중립 기어를 넣었습니다. 차에서 빠져나오기 편하도록 180cm가 넘는 자신의 체형에 맞게 운전석 의자를 뒤로 힘껏 밀어낸 뒤 등 뒤에서 차를 강하게 밀어 칠흑 같은 바다를 향해 추락시켰습니다. 완벽하게 위장되었다고 믿었던 끔찍한 살인극. 하지만 그가 조수석 틈새에 떨어뜨린 작은 영수증 한 장과 뒤로 밀려난 운전석의 위치, 그리고 진우 씨가 죽어가며 삼켰던 작은 바코드 조각이 겹겹이 쌓여 이 악마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취조실에서의 자백 이후 경찰은 최강호를 대동하고 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 검증이 열리던 날 버려진 비닐하우스 앞과 해안가 절벽 주변에는 분노한 지역 주민들과 유가족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을 이루었습니다. 경찰의 통제선 뒤편에서 수진 씨의 홀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의 제지를 뚫고 달려나가 진흙 바닥에서 긁어모은 흙 한 줌을 포승줄에 묶인 최강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내 놈이 그 돈 3천만 원으로 호의호식할 줄 알았더냐. 우리 딸, 내 불쌍한 사위, 살려내라. 내깟 놈의 그 더러운 돈 몇 푼이 사람 목숨이랑 바꿀 수 있는 거냐. 어머니의 피 맺힌 절규에도 최강호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사들의 지시에 따라 무덤덤한 동작으로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식격을 하고 사람을 묶는 식격을 재현했습니다. 그의 핏기 없는 건조한 눈빛은 그가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상실한 괴물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열린 법정의 공기 역시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법정 안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검사의 논고를 지켜보았습니다. 검찰 측은 구겨진 3시 15분의 영수증, 피해자의 위장에서 나온 바코드 조각, 그리고 무너진 알리바이 등 촘촘하게 엮인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하며 최강호의 잔혹한 범행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최강호가 극심한 사체 및 독촉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굳은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형제처럼 자신을 따르던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거액의 현금을 강취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을 결박한 뒤 장시간에 걸쳐 가혹행위를 가하고 질식시켜 살해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혹하고 악랄하다. 나아가 범행 후에도 이를 단순 사고로 위장하려 했으며 유가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만이 마땅하다. 법정 가득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안도와 비통함이 뒤섞인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받고 돌아서는 최강호의 입가에는 여전히 희미한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조차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그때 조수석 밑에 떨어진 영수증을 플래시를 켜서라도 주었어야 했다며 자신의 실수만을 탓하던 그의 모습은 사건에 참여했던 수많은 형사들과 법정의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인간적 환멸과 소름을 남겼습니다. 재판은 끝이 났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서류들은 캐비닛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 세상은 언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와 수진 씨 부부가 살았던 변두리 동네의 시간은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웃고 떠들며 살았던 허름한 반지하 방에는 곧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지만 동네 사람들은 밤늦은 시간 그 골목을 지날 때면 왠지 모를 서글픔에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짐을 싸며 환하게 웃던 부부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 집주인 할머니는 한동안 비가 오는 날이면 골목 어귀에 서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낡은 세탁소 한 구석에서 묵묵히 남의 옷을 다리며 생계를 이어가던 수진 씨의 어머니. 어머니의 거친 손에는 낡고 흠집 난 폴더폰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음성 메시지. 엄마, 걱정 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라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그 목소리를 듣고 또 들으며 지켜주지 못한 딸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 속에서 남은 생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거센 태풍이 휩쓸고 갔던 동해안의 그 아찔한 굽은 도로에는 이제 튼튼하고 높은 철제 가드레일이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밤눈이 어두운 차들이 벼랑 아래로 추락할 일은 없을 만큼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드레일 한 구석에는 누군가 가져다 둔 비바람에 시들어가는 하얀 국화꽃 다발이 쓸쓸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끔찍한 비극이 대단한 악당이나 영화 속 거대한 음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그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 감추고 있던 탐욕과 이기심, 타인의 성취를 질투하고 빚에 쫓겨 눈이 뒤집힌 얄팍한 욕망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것은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소박한 꿈을 무참히 짓밟는 흉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어둡고 차가운 비닐하우스 속에서, 그리고 차가운 절벽 아래에서 두 사람이 맞이해야 했던 그 잔혹한 밤의 진실. 그것을 끝끝내 세상 밖으로 끌어올린 것은 대단한 과학 수사 기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손톱이 뽑혀나가며 삼켰던 작은 바코드 한 조각, 그리고 살인마의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조수석 틈새로 굴러떨어진 새벽 3시 15분이라는 숫자가 찍힌 작고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가려진 진실은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숨을 쉬며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 늦가을에 벌어졌던 신혼부부의 빗길 실종 사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칩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두 사람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유가족들의 가슴에 더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